네,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빈세트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분이 나오시는데요. 네. 백발백중 어떤 그러니까요. 뜻인지 네, 제가 한번 백발백중. 네, 모시고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택중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스나이퍼세요? 백발백중. 네. 백발 쏘면 백발 맞는다라는 뜻인데 네. 그만큼 잘 맞춰 보겠습니다. 틀리면은 뭐 하나씩 빠질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방송으로서 네. 증명을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더 센터필드 W가 저희 하나증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하우스인데 거기에 또 스카웃 되셔가지고 네. 저희 3프로 TV는 처음이죠? 네, 오늘 첫 방이고요. 오늘 좀 설레기도 하고 약간 떨리기도 하고요. 이쪽으로 가면서 사실 오픈 스튜디오다 보니까 사실 밖에서 많이 봤어요. 네. 나도 저기 나갈 날이 있을까 했는데 그게 오늘이 돼가지고 오늘 한번 좋은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그냥 제 느낌인데 오늘 가실 때 기념 삼아서 저 별표였나? 네. 프로 맞아요. 비슷하게 생겼고. 지금 별프로 맞아요. 빈센트도 닮았거든요. 이 안경 끼고 있는. 네. 그래서 제가 안경을 무태로 바꾸셨네요. 바꿨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권택중 과장과 한번 이런저런 얘기 해보죠. 근데 먼저 이런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어저께 삼성전자 실적, 잠정 실적이지만 네, 20조 원이면 완전 서프라이즈인데 그렇죠. 물론 발표 전에 컨센서스가 22조까지 나왔다 하더라도 대부분 여의도에서 컨센서스는 한 17조, 18조였는데 그런데 주가는 생각보다 또 안 움직이더니 오늘도 혹시나 했지만 역시 조정까지는 아니지만 좀 약해요. 그럼 전반적으로 이 전자와 닉스의 블랙홀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또 잠깐 쉬다가 또 다음 주 되면 언제 그러느냐 또 이제 5,000p 피날레 날릴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속도 조절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블랙홀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의 관심은 언제 사지? 특히 못 사신 분들은 전자닉스를 언제 담지가 가장 좀 중요한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실적이 이제 물론 20조라는 숫자 보시면은 딱 다트에서 보시겠지만 정확하게 딱 예쁘게 맞춰서 뽑아줬죠. 약간 마사지를 하셨겠지만 의미 있는 실적을 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가이던스도 역시나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서프라이즈기도 했다는 부분이 첫 번째로 작용하는 이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의 약간 고질병인데 이제 실적 발표한 날마다 빠지는 그게 어느 정도는 약간 통계적으로도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랬고요. 뭐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조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정을 노리고 있고 삼성과 전자 이 두 전자닉스가 결국에는 코스피 시장의 코어 자산으로서 계속적으로 블랙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간중간에 블랙홀에서 약간 뭐 사실 블랙홀은 빠져나갈 수 없지만 얘는 약한 블랙홀이니까 약간 수급이 한 번씩 빠져나갑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제가 잠깐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뭐 APR이라든지 네. 여기가 이제 그동안 약간 주가 좀 많이 주춤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또 약간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들어있었던 수급들이 다른 이제 위성 쪽들 종목으로 위성 쪽으로 약간씩 빠져나갔다가 다시 한번 블랙홀 쪽으로 전자와 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로 또 한번 모이고 이런 것들이 상반기 중에는 반복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사실 이제 뭐 평가하기로는 사실 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게 전자닉스에 대해서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는 사실 약간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이거를 공격적으로 이거를 컨센을 잡지 않고 약간 낮춰서 잡고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분기마다 반복할 것 같은데 그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맥쿼리였나요? 네, 맥쿼리가 112만 닉스 간다고 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상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 애널리스트보다는 좀 더 높은 네. 밸류를 주는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근데 권택중 과장이 말씀하셔갖고 잠깐 보니까 또 지금 이 시간 양전했네요. 네. 네. 블랙홀이 뭐 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첫 출연이시니까 과장님이 올해 주목해서 보는 산업은 어떤 산업일지 전반적인 얘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2026년 투자 키워드가 뭘까요? 네, 오늘 투자 키워드를 세 글자로 말씀드리면 스드메입니다. 스드메요? 네. 스드메는 웨딩 단어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스드메 뭐 다 아시겠지만 결혼 준비하신 분들은 워낙 익숙한 단어고 저 또한 많이 경험을 했죠. 앞글자 섹터별로 앞글자를 따서 만들었고요. 자료화면에 지금 보이시는데 스페이스, 우주, 그리고 드론,
메모리의 앞글자를 따서 스드메를 만들어 봤습니다. 작년까지 뭐 많이 나왔던 키워드들 중에서 뭐 조방원이 한번 있었고, 네. 그다음에 하반기에 한번 좀 있었던 게 반바지가 약간 돌았었죠. 근데 저도 한번 뭔가 만들고 싶고 족적을 좀 남기고 싶어가지고 스드메를 키워드로 좀 잡았고요. 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단순 키워드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재까지의 이런 증시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 전망되는 것들이 충분히 이 키워드에 맞아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중심은 스페이스를 오늘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백발백중 스드메. 자, 스페이스X. 근데 스페이스X가요. 이게 물론 뭐 주도주가 되려면 테마에서 주도주로 되는 것이지만 글쎄 올해 상장이 언제죠? 여름인가요? 일단은 주간사는 선정은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요. 네. 상장 일정이 픽스되지는 않았습니다. 늦어지면 사실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빠르면은 올해 하반기, 4분기 정도가 아닐까 생각은 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 어쨌든 이벤트가 있는데 네, 관련 종목들은 꽤 시세를 내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 스피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미리 선별해서 담았겠지만 너무 또 전자닉스가 가다 보니까 좀 방심하고 그래 그냥 주도주만 사면 되지라고 했다가 앞불사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너무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올해 YTD로 봤을 때 가장 강력하게 상승한 섹터가 우주항공 섹터거든요.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대부분 이제 대형주 위주, 특히 전자닉스라는 코스피 1, 2위를 다투는 시총에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승의 폭 자체는 그동안의 움직임보다는 좋지만 다른 작은 종목들보다는 약간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들이 일부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작아요. 시총이 뭐 커봤자 2조 언더, 1조 언더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민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과열 양상도 있고요. 실제로 몇몇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투자 주의라든지 경고 이런 것들을 좀 받아가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지금 시점에는 약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신호탄을 한번 쏜 것일 뿐이지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충분히 이 과열을 시킨 기간이 잠깐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스페이스X 상장이 가장 큰 트리거인데 실제로 IPO 하기까지는 시간이 결국에 좀 남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글로벌적인 우주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마다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요소 있을 것이다. 네. 뭐 다양한 밸류체인이 있잖아요. 스페이스 X 관련돼서 뭐 미래에셋 증권도 있고 어떤 걸 주로 보세요?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격시나 이제 스페이스 X 향으로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종목들을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 주셨던 뭐 스피어라든지 뭐 HVM 이런 것들 이 대표적인 소재 기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것들은 위성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위성 관련돼서 좀 이제 다운스트림 쪽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좀 주고받을 수 있는 얼마 전에 이제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한국에 상용을 했죠. 실제로 이제 유튜브 이런 데 검색을 많이 해보시면은 네. 이미 그 기기 디바이스를 받아서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스타링크요? 네, 스타링크를 쓰고 있습니다. 상용화가 되었고 가정용도 있고요. 뭐 비즈니스용으로 약간 광대역도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뭐 KT나 이런 통신 단말기 대비해서는 효용성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 산간 지역, 도서 산간 어디를 가든 인터넷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왜 써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이 디바이스 하나 가지고 글로벌리 내가 동시에 다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이 또한 약간의 경제성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링크가 첫 번째로 목표했던 거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약간 이제 음영 지역이라고 하죠. 통신 커버리지가 닿지 않는 부분들을 확장하는 것 그리고 자율주행 을 연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페이스X IPO 소식에 우주항공 네. 관련 산업도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레버리지 ETF를 제외하고 우주항공 ETF 수익률이 YTD 수익률 1등이라고요? 네.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뭐 이게 결국에는 올해 주도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제 ETF 체크 이따 자료 화면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거기서 딱 보셨을 때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네,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ETF 체크에 들어가 보시면 어제자로 제가 뽑아봤어요. 코스콤에서 제공을 해주시는데 1위부터 6위까지 ETF, ETN 말고 ETF 기준으로 봤을 때 5위까지는 전부 다 이제 반도체나 방산 중간에 껴있는데 다 레버리지입니다.
나누기 2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번에 플러스 우주항공 NUAM ETF가 24.34%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레버리지가 없죠. 곱하기 2 했으면은 거의 와. 50% 올랐다. 올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사실 작년 말부터 스페이스X가 12월 중순에 약간 이제 CFO의 주주 서한을 통해서 IPO 얘기가 한번 돌면서 우주 관련돼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밸류체인들이 한번 주가 리레이팅이 있었잖아요. 그 연장선으로 연초까지 이어진 건데 이게 잠깐 반짝하고 끝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스드메 중에서 메모리가 물론 레버리지긴 하지만 1번부터 5번까지 방산까지 포함해서 포진되어 있는 것도 올해의 주도는 메모리를 중심으로 그 외에 조금 작은 섹터들로 우주와 드론을 충분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우주 관련 스페이스X는 테마를 넘어서 주도하는 섹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새로 나왔을 때 반대급부로 저항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더구나 우리 지수가 이제 5,000피를 향하고 가니까. 네. 왜냐하면 한 2, 3년 됐을까요? 메타버스. 음. 메타버스가 세상이 다 이제 메타 영역으로 간다. 하지만 지금 지나고 나면 하나의 그냥 해프닝이었다라고 인식될 정도로 사명을 바꾸고 오히려 구조조정하고 있고, 메타는 이것도 그거처럼 안 되려면 어떠한 것들이 달라서 그거와 다르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B2C, B2B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제 B2C로 생각을 해보면은 소비자 침투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떠한 경제적인 효용 가치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기업의 매출과 좀 직격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스타링크는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사용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글로벌리 한 80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이러면서 지금 가입자 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매출도 역시나 나오고 있고요. 지금 스페이스X의 팰컨 9 같은 경우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쏘고 있어요. 네. 이틀에 한 번씩 쏘고 있고, 위성을 적게는 20개에서 많게는 뭐 소형 위성을 데리고 간다고 하면은 뭐 한 50개 이상도 싣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제3 로켓을 발사를 하면서 위성을 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경제적인 가치도 이미 증명이 됐고 숫자가 찍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스페이스X의 밸류가 그 지난해 12월 중순에 이제 주주 서한을 통해서 나왔었던 것으로 역추산했을 때 원화로 한 1,200조 정도 얘기가 나오죠. 과연 이게 비쌀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충분히 그 이상의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밸류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일론 머스크의 꿈이 이제 고투 마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오프 더 월드 이코노미, 이제 그 지상을 떠나서 지구를 떠나서 이제 다행성 인종이 되는 게 일론 머스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비전이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상장 이후에 그런 것들이 좀 더 빠르게 좀 견인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스페이스X가 자본 조달이 별로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근데 네. 지금 무언가 자본 조달을 위해서 IPO를 한다는 거는 물론 기존의 뭐 FI들의 뭐 일부 엑스트도 뭐 필요하겠지만 논리상으로, 그런데 무언가 새로운 무언가를 창출해내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거는 첫 번째로는 스타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뭐 아직 그 팔콘 9을 완전 대체하지 못했어요. 약간 지금 딜레이가 돼서. 근데 스타쉽이 완전히 이거를 대체하게 되면서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사람도 실어가지고 외우주로 이제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정말 우리가 SF에서 봤던 스타쉽 타고 그러니까 화성 간다. 화성 가는 게 네.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해외 우주 산업은 이렇게 뜨거운데 국내 우주 산업은 어떤가요? 국내에도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나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 다 그냥 해외로 밸류체인이 네. 다 특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데.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보시면은 주요 ETF가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원큐 미국 항공 우주테크 ETF가 있고요, 좌측에. 그다음에 우측에는 국내 주식들을 위주로 포함되어 있는 이제 플러스 우주항공엔 UAM ETF가 있습니다. 구성비를 보면은 딱 이제 상승 제일 높은 순서대로 나열을 해놨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밸류체인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ETF 하나가 출시가 되려면은 담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담을 게 없으면 ETF 출시가 안 됩니다. 뭐 우리가 내가 뭐 메타버스 ETF를 출시하고 싶다 했는데 담을 게 3개야. 그럼 출시를 할 수가 없어요. 담을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 구성 종목을 보면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보시면은 이미 발사체부터 위성 제작, 그리고 하방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받아줄 수 있는 기지국을 만드는,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들, 이 밸류 체인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ETF가
구성이 탄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나 뜨겁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뭐 나사를 필두로 해서 그다음에 스페이스X 민간 그리고 아마존에 이제 베이조스가 이끌고 있는 블루 오리진 이런 회사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누리호가 있죠. 네. 옛날엔 이름이 이게 나로호였잖아요. 그래서 제 약간 어렸을 때 기억에는 뭔가 나로호가 약간 조롱의 대상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인터넷 어떻게요? 웹상에서 어떤 조롱이죠? 저 쏘면 기억이 안 폭발한다고. 아. 예.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폭발의 아이콘 그런 약간 이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스페이스X의 역사를 보셔도 저기 그 팔콘 1이죠. 이게 처음에 5번 시도가 있었는데 3번에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하고 파산 직전에 2번 성공을 하면서 나사한테 투자를 받아서 지금의 모습이 나온 건데 우리나라도 같은 그림을 가고 있습니다. 예. 나로호가 중간에 이름이 바뀐 스토리는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누리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발사 성공했고요. 여기는 뭐 재사용 발사체는 아니긴 합니다만 성공적으로 궤도에다 위성을 뿌렸고 올해도 3분기에 또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약간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해 좀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난 거는 이 우주 산업이라는 게 경제성은 떨어지고 뭔가 하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기반이었거든요. 모든 산업이. 근데 미국도 민간으로 완전 넘어갔죠. 우리나라도 이런 정권을 지금 민간으로 넘겼습니다. 이 우주청 쪽에서. 그러면서 이 중심에 가져가는 기업이 하나그룹이에요. 그룹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의 이러한 전체적인 것들을 가져가는 밸류체인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뭐 하나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발사체를 만드는 데 보면은 뭐 발사장도 있고 발사대도 있고 이런 뭐 현대 쪽에서도 만들기도 하고요. 약간 분산이 되어 있지만 결국에 우리나라 중심은 하나 그룹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한화 그룹 관련 주들을 묶어놓은 ETF도 있나요? 있죠. 하나그룹 ETF가 몇 개 있는 걸, 2개인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하나 자산운용에서 만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아리랑 ETF. 네. 네. 뭐 거기에 아마 편입이 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꼭 하나그룹 외에도 방금 여기 보여드렸던 것처럼 표에 있는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우주 관련된 밸류체인에 발을 얹고 손을 얹고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고요. 그 우주항공청도 출범을 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돼서 뿌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국회에 보면 삼성그룹과 하나그룹의 빅딜, 삼성탈레스의 국방산업이 전부 하나로 간 다음에 네. 한화그룹이 이제 우주를 향해서 방산을 향해서 완전히 피벗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반적인 우주 산업의 로드맵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뭐 하나그룹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우주항공청에서 제공하는 브랜드 사업 통합 로드맵 자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어떠한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할 것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2025년을 지나면서 우리나라도 스페이스X처럼 재사용 발사체를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사용 발사체를 성공을 해야만 경제성이 확보가 되고 적에도 위성을 많이 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미국 외에 성공한 나라가 없지 않아요? 중국이 좀 많이 지금 하고 다시 있어요. 중국 영상을 못 봤네. 중국도 이제 재사용합니까? 제가 재사용 성공한 것까지 정확히 데이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실 이제 발사체로만 봤을 때는 미국 다음이 중국이에요. 이미 그 궤도에 이미 위성을 많이 뿌려놨고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뿌린다면서요. 네, 이름이 그 별자리 인가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총괄을 하고 있는데 중국 역시나 이제 과거에 미국과 러시아가 패권 경쟁을 했던 것처럼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이런 우주 관련해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발사했을 때 성공률이 되게 좋아요. 로켓을 발사했을 때 다른 그 중국을 제외한 국가를 했을 때 1차 발사에서 성공할 확률이 10%가 안 되는데 중국을 포함하면 거의 30-40%까지 올라가요. 그만큼 중국이 이런 그 우주 경쟁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좀 더 이곳에 약간 목을 매는 게 아닐까? 중심을 좀 잡고 가려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되기도 합니다. 패권 경쟁 속에서 네. 미국의 우위를 위해서 맞습니다. 트럼프까지도 한다. 네. 근데 사실 우주 산업 하면 저는 발사체 관련된 분야밖에 잘 떠오르질 않는데 네. 우주 산업 안에 발사체 관련된 내용 말고 또 어떤 산업들이 있나요? 네, 보시면은 이제 다음 장에서 보시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뭐 경제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발사체랑 나머지로 봤을 때 거의 뭐 절반 정도 됩니다. 이제 발사체 비즈니스가 사실 되게 클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절반 정도 이하 차지하고
나머지 비즈니스, 뭐 위성이라든지 위성에서 내려오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이런 것들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OECD에서 2022년에 정리한 자료가 있어요. 여기서는 첫 번째 이런 우주 산업의 범위를 업스트림, 그리고 다운스트림, 그리고 우주 기술 이용하는 타산업,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런 발사체를 만들거나 위성 그리고 지상 장비를 만드는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업스트림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이죠. 다운이 이 우주에서 지구로 다운한다. 그래서 우주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지구로 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응용하는 산업을 다운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GPS 같은 게 그 대표적인 그 예가 될 것 같아요. GPS도 사실은 우주 기술이죠. 우주 기술인데 이 GPS 기술이 확보가 되니까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뭐 이런 맵 관련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우주 관련된 기술이 다른 하나의 서비스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 해서 총 3가지 분야가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조사에 따르면요. 지금 연평균 한 9.1% 성장 전망이 되어 있다. 전체로 두고 보았을 때라고 하는데, 우주 이런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도 특정 한 섹터는 거의 최소 2자릿수 이상의 성장이 향후 10년간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우주청, 우주항공청이죠, 정확히. 카사에 가 보니까 최근 1월 4일자 보도자료로 K-스페이스 R&D 연구개발비가 약 9,500억 원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 결국 부품단의 자금률이 우주는 국산이 높습니까? 지금 뭐 이런 소싱을 어디서 해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또 소싱을 받지 않습니까? 가급적 이제 일론 머스크의 주의가 부품의 내재화를 원하기 때문에 약간 미국은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원천 기술은 거의 우리나라가 일단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발사체 하는 그 엔진부터 이런 것들을 전부 자체 개발을 해가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베이스는 이미 우리나라가 내재화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위성 같은 경우도 자체 제작하는 위성 회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루미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위성부터 이런 제품들까지 자체 제작이 거의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실제 퍼센테이지까지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우리나라가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재화도 충분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네. 자, 스드메잖아요. 드론 관련돼서 UAM 드론 여기까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데, 드론 그러면 대부분 또 현대차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네. 드론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드론을 뭐 약간 억지로 껴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그래요? 얘기를 이 제가 단어 이제 만드시려고 이 단어를 네. 고민을 하면서 약간 여러 가지 키워드를 만들어 봤어요. 네. 이제 주도가 이제 어쨌든 우주는 중심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로 파생될 수 있는 두 번째 섹터와 메모리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스드메라는 스메가 픽스돼 있었구나. 네, 그러면 그 중간에가 이제 넣다 보니까 드론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회사에서도 좀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유가 있어요. 아, 이 UAM이라고 하죠. 에어택시라고 하고, 그리고 드론이라는 것들이 사실 제대로 뭔가 이 글로벌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6G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6G도 우주를 기반으로 한 6G가 필요해요. 우주에서 내려오는 마치 스타링크처럼 글로벌리 이제 위성에서 쏴주는 인터넷 데이터를 가지고 원활하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가 있어야 그때 진정한 의미의 에어택시와 이런 현대 UAM이 작동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앞에 장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GPS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이 열리는 것처럼 적에도 위성들이 글로벌 전역하게 10,000개 이상 20,000개까지 쭉 지구 위에 깔리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드론과 UAM의 에어택시들의 활동이 좀 더 원활해지고 시장이 제대로 개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드론 개별적인 모멘텀도 사실 많습니다. 왜냐면은 우러전 때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저희가 주목을 했죠. 자폭 드론도 있고, 그 다음에 스타링크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 현대전에서 한번 저희가 알기도 했는데, 그 얼마 전에 마두로 뭐 C라고 해야 되나? 마두로 대통령? 전 네. 전 대통령이 네. 저기 이제 체포가 됐죠. 공습이 들어갔고 단호한 결의였나요? 이제 작전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지금 뭐 공식화된 건 아닌데 지금 미국산 드론이 활약을 했다라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 영상을 이제 트위터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보시면은 우러전 때 많이 들리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윙 했다가 펑 하는 폭발하는 소리. 이게 딱 그 자폭 드론이 나온 소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은 그 미국 거 안 썼죠. 뭐 DJI라든지 전부 다 중국 걸 썼는데, 대표적인 이 자폭 드론을 미군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역설계를 해가지고 자국화를 했을 것이다
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드론을 이번에 미국산 첫 드론의 자폭 드론이 활약을 한 게 이번 작전이다라고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드론 밸류체인에 대해서 미국 주식들 첫 번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작전에서도 스타링크와 팔란티어가 활약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네. 우주 항공을 통해서 마두로의 위치를 정확하게 식별을 하고 이런 수집된 데이터를 팔란티어한테 넘기고 팔란티어가 해석을 했고 이를 통해서 미국 군사력이 작동을 했다는 그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우주 항공을 베이스로 하는 이러한 국방에 대한 강화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어제였나요? 트럼프도 이제 그 국방 예산 50% 늘리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이제 1000조국이 아니고 2000조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수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트럼프의 그 국방비 증액 그 이슈 때문에 방산 네. 오늘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잘 가나? 오늘도 뭐 저도 보지 않고 나왔는데 네, 잘 ETF는 가네요. 일단 많이 올랐던 네, 것 거의 같아요. 한 8% 가까이 또 상승하니까 네. 확실히 좀 연초에 다시 한번 테마로 잡힌 듯한 모습인데 어쨌든 복귀해 보면 드를 끼워 맞춘 건 아니다. 네. 말씀하게 드리면서. 근데 그 말씀 중에 그 나만 체크했나? 난 처음에 잘 못 들었었어. 러우 울어 못 들었죠. 원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데 울어 울어 그래갖고 저도 제가, 처음에는 아, 하다가 그치, 뭘 울는 거지? 울어. 그렇게 얘기하는 뭐 의미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아 그래요? 뭔가 우러가 저는 입에 좀 잘 붙어가지고 러우보다 우러가 네, 입에 잘 뭐, 붙으셔서요. 네. 뭐 굳이 우방을 따지면 우가 우리나라의 우방 그런가요? 네, 그래갖고 모르겠습니다. 라는 네, 생각이 좀 그래서- 들었었는데 네, 뭐 우크라이나에 뭐 어떤 뭐 연이 있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네, 그래갖고 좀 뭐 생각이 있으신데 좀 생각을 하고 멘트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아, 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스타링크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스타링크가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잖아요. 네, 네. 이 시장은 얼마큼 커질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거의 일단은 뭐 맥스로 봤을 때는 뭐 탐으로 봤을 때는 모든 통신을 다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오. 네, 이런 모든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단말기 통신까지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시장 규모가 거기다라고 일단 1차로 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은 지금은 그 스타링크를 쓰려면 이제 그 주문을 해요. 주문을 하시면은 접시가 하나 와요. 집으로 네모난 접시가 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 뭐 컨택 이런 데 나오는 우주의 이런 뭔가 이렇게 전파를 보는 안테나들, 파라볼릭 안테나들을 보면은 이게 막 움직입니다. 이렇게 빙빙 돌면서 거대한 구조물이 우주의 정보를 수신하는데, 요즘에 나온 것들은 약간 노트북만 해요. 노트북만 해서 납작합니다. 평편형 안테나라고 하는데 전자식 조향을 해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수신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냅둬도 돼요.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하나가 배달이 되고 여기를 통해서 공유기를 연결을 하면은 우리가 그때 이제 와이파이로 이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구성이. 근데 지금 결국 나중에 또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뭐냐면 디바이스에다 바로 쓰겠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최종 목적지가 1차적으로 되겠죠. D2D라고 하기도 하고 뭐 D2C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다이렉트 투 디바이스라고 보통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이제 실현이 된다고 하면은 스마트폰에 이 스타링크의 전파를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뭐 칩이 하나 내장이 되고 그걸 통해서 바로 수신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뭐 이제 로밍도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냥 그대로 미국에 들고 가고 그대로 중국에 들고 가면 내가 바다 한가운데 떠 있건 산에 있건 뭐 들에 있건 어디서든 이제 데이터를 바로바로 수신을 받을 수 있고, 과거의 위성통신과 달리 지금의 위성통신은 제가 이 설명을 약간 스킵하긴 했는데 낮은 궤도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그 스타링크의 위성들이 대충 한 뭐 500km 정도, 지상에서 기준으로 500km 정도 상공에 떠 있는데, 예전에 위성통신, 위성 핸드폰 뭐 이만한 거 있잖아요. 요게 네. 한 35,000km 위에 있어요. 이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합니다. GEO라고 하는데, 이게 손전등을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설명이 딴 데로 새는데 그 공을 손전등으로 이렇게 쏴보면은 네. 멀리서 쏘면은 하나만 쏴도 다 전파가 닿잖아요. 빛이 닿죠. 딱 3개만 있어도 전 지구가 커버가 됩니다. GEO 정지궤도 위성은. 근데 이제 낮은 궤도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멀리서 쏘니까 이게 느려요. 굉장히 이제 전파가 오고 가도 송신도 느리고 레이턴시가 많이 생기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까이다 붙이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아이디어는 가까이다 많이 쏘자예요. 왜냐하면은 많이 써야 되는 이유도 수신이 계속 끊겨요. 몇 개 없으면. 굉장히 빨리 이 500km 위에서 하늘을 돌다 보니까 한 4분 지나면 위성이 사라져요. 내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이 깔아서 끊김이 없게 빠르게 쓸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성을 많이 쏴야 되고 발사체가 많이 필요하다는 결론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근데 하늘은 가릴 수가 있잖아요. 네. 다양한 것들로. 그런 의미라면 전부 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지상에다 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상에다 깔려면 이제 결국에 광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게 되는 지상에 이제 케이블, 뭐 해저 케이블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텐데 뭐 첫 번째로 일단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아마존에서도 얘기를 했던 건데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이해가 좀 안 돼요. 약간 블록체인 이해 안 되는 거랑 비슷합니다. 아니 이렇게 전자결제 잘 되는데 블록체인이 왜 필요해? 비트코인이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지구상에는 이 통신 음영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가구 수로 보면 한 5억 가구 정도 된다고 하고 인구로 따지면 20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통신을 원활하게 쓸 수 없는 인구가 있는 거의 거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물론 뭐 아예 안 닿는 게 아니고 약간 뭐 불안한 지역 포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기존에 없던 시장이 열린다라고 첫 번째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UAM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최근에 또 키워드로 많이 나오는 국방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러브전에서 딱 시작하면서 통신이 다 끊겼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한테 헬프, 일론 머스크한테 헬프 치니까 이틀 만에 이제 접시를 보내줬습니다. 접시가 5,500개가 날라왔나? 5,000개가 날라왔나? 나중에 25,000개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통신전이 시작됐고 약간 이제 우리가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해봤지만 웹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웹팩을 키듯이 러시아 군대의 모든 움직임을 스타링크를 통해서 보면서 전쟁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얘기 나왔던 게 이제 원래는 7일 만에 전쟁 끝날 거다. 탱크를 밀고 끝날 거다라고 했는데 딜레이 된 게 미군의 지원과 이런 스타링크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요. 지상의 통신 당연히 지금 훨씬 빠르죠. 위성보다 빠릅니다. 근데 결국에는 대체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약간의 뭔가 상호 호환적인 부분도 네.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 스타크래프트 잘 모르죠. 직접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맵팩을 모르죠. 네. 여러분 맵팩 잘 아시죠? 네. 치트키. 아, 그렇게 다 볼 수 있는 거구나. 네. 네, 그리고 오늘 주목할 만한 종목을 인텔리안 테크 가져오셨는데 제가 여기 기업 탐방 갔었거든요. 아, 네. 네, 가서 이 안테나 실제로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인텔리안 테크가 최근 실적 보니까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점을 좋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뭐 사족이지만 사실 그 다녀온 영상을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 탐방 영상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디 있어요? 네, 저희 하나TV 아, 그래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네.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볼게요. 한번 뭐 네.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영상에도. 근데 일단 아마 보신 게 그 아마 게이트웨이 안테나가 아닐까 싶어요. 중대형 안테나라고 해서 지금의 약간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이트웨이 안테나가 한 3m에서 5m 정도 될 거예요. 뭐냐면은 일단 위성에서 쏘아서 이제 데이터를 받을 때 첫 번째로 기주국도 있긴 해야 돼요. 우리 통신사들 기주국이 있듯이 위성 통신 스타링크도 기주국을 씁니다. 그 기주국이 그라운드 게이트 안테나 GGT라고 부르는 이 게이트웨이 안테나가 있는데 그걸 여기가 만들어요. 네, 인텔리전 테크가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그 지상 게이트웨이 안테나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이제 설명을 써놔드렸는데 적에도 인공위성 스타링크들 여기 500km에서 1200km에 떠 있는 이 안테나들 위성들과 그리고 지상의 데이터 센터들을 연결을 해주는 통신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에도 위성 인터넷 사용자를 기존의 인터넷망과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좀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게이트웨이 안테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정지궤도 위성용 안테나 멀리서 쏘잖아요. 이게 굉장히 커요. 한 10m 정도 됩니다. 근데 저궤도는 약간 가까이서 쏘기 때문에 한 3에서 한 5m 정도 되는 안테나가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그 차이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까 제가 열심히 손으로 설명한 그림이 뒤에 네. 있었네요. 예, 손전등 생각하시면 된다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저궤도의 위성 안테나를 잘 쓰기 위해서는 게이트웨이 안테나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거를 이제 인텔리전 테크가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 질문해 주셨던 것 중에서 적자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가 원래 이제 주력은 그 해상용이에요. 해상용 안테나. 왜냐면은 바닷속에다가 인터넷 연결해서 우리가 랜선을 달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위성 안테나를 썼거든요, 그동안. 되게 답답했을 거예요. 아마 그 배에 이제 그 선원분들은 아마 뭐 지금 채팅창에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을 쓰는 게 꿈이었는데 스타링크가 그 꿈을 이뤄줬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선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스타링크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최고의 복지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빨리 우리 배에 깔아달라. 물론 스타링크뿐만이 아니라 뭐 원앱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이제 서비스를 상용을 했지만 그런 그 해상용 안테나를 만드는 곳이 인텔리안 테크였고요. V셋 안테나의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1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새로운 먹거리는 바로 이 게이트웨이 안테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에도 이 레오 안테나들을 레오 위성들의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글로벌 전역에 이 사이트들을 계속 구축을 해야 되고요. 늘어나는 위성 개수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게 이곳이고 위성이 많이 쏠수록 우리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수주가 자연스럽게 함께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전자공시를 보더라도요. 2021년을 필두로 해서 원앱과 829억 정도 공급을 시작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공급 계약을 맺고 있고요. 지난 12월에도 나왔었는데 이제 컴퍼니 A사 향으로 게이트웨이 안테나 공급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트에는 컴퍼니 A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어딘지는 뭐 검색하시면 나오긴 할 거예요. 약간 뭐 얘기들이 좀 많이 돌고 있어서. 근데 위성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뭐 몇 개 없죠. 스타링크 그리고 아마존 레오가 시작했고 원앱 뭐 3사인데 원앱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 스타링크는 혼자니까 제외. 뭐 남은 거는 뭐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인텔리안 테크 같은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거랑 네. 우주항공 ETF에 투자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뭐 성향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사실은 일단은 ETF를 먼저 경험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밸류체인의 전체적으로 뭐 발사체부터 위성까지 한 번에 담을 수 있게 잘 구성들을 해주셨고요. 네. 뭐 미국 쪽 투자하시는 것도 있고 뭐 한국도 있지만 일단은 이제 개별 ETF로 먼저 경험을 하시고 그 중에서 관심 있는 거를 조금 더 포지션을 개별주로 늘려가는 플레이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의 구간이 인텔리안 테크에게는 본격 개발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개별주로 담아도 이상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안테나, 위성 안테나 아까 말씀 중에 전 세계에 몇 없다. 네. 그리고 너무 초기 사업이다. 그러면 여전히 승자독식에 하기 전에 수많은 경쟁이 있을 텐데 누가 살아남을지 모르니 이 전반적인 산업을 한번 사보는 것이 좋다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인 것이죠. 네, ETF 맞습니다. 등등으로. 근데 그 중에서 국내의 밸류체인상에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종목 인텔리안 테크가 그래도 가장 유망하다라는 네. 말씀 주셨고. 자, 스페이스X가 테마를 넘어서 주도주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은 뭐 늘상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와중에 삼성전자 또 양전하고 그러니까요. SK하이닉스 거의 다 좁혔어요. 블랙홀이 다시 네, 켜졌네요. 여전히 메모리. 자, 네. 그러면 끝으로 메모리 관련돼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주가에도 보이죠. 사실 저도요. 장중에 약간 마이너스 한 1, 2% 가면은 지금 사야 되는데 약간 고민을 하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올라 있어요. 양전해 있습니다. 지금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약간 마이너스이길래 조금 더 밀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빠졌으면 좋겠다는 게 더 사고 싶으니까 빠졌으면 좋겠다는데 오후에 가면 또 말아 올려요. 네. 블랙홀이 꺼지지 않는다. 상반기 당연히 절대 안 꺼질 거라고 생각이 거의 들어요. 뭐 절대라는 말을 방송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약간 거의 절대라는 말을 좀 하게 되는 섹터인 것 같고요. 지금 뭐 메모리 가격의 상승이 무섭죠.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냥 사실 용산 가서 디램 가격만 보셔도 삼성전자 사야겠네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그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스마트폰 못 만드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실제로 지난 연말에 이제 글로벌 예측을 좀 보면은 올해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비싸져서. 네, 안 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죠. 삼성전자 S26 그 네. 가격이 픽스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또 물론 3.5 그 부분이 되게 미미하긴 하지만 수익성에는 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 나머지 부품 애들이 힘들겠죠. 근데 라는 어차피 논리가- 또 밸류체인이니까.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그 PC나 이전 디바이스 만드는 부품 회사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내가 메모리다 이렇게 독점적으로 가는데 아니면 약간 그 마진 압박이 굉장히 거셀 것 같아서 올해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매출은 생각보다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이거 관련된 뭐 액세서리들도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어쨌든 결론은 메모리는 죽지 않을 것이고 계속적으로 좀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 일론 머스크도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제 병목 현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는 했는데 네. 메모리 병목 현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TSMC에 대해서 언급을 한 내용을 살짝 보면은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얘네가 지금 약간 그동안의 메모리 업계라는 게 사실 치킨 게임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증설하고 싸우다가 떨어져 나가고 버틴 애들이 지금의 이 수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메모리 증설에 대한 언급을 좀 했었고요. 좀 나아가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됩니다. 뭐 슈퍼컴퓨터 도조나 이런 것들을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체 증설 사이클이 와야지 또 장비주들이 그래야 좋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전자나 닉스는 말을 좀 아끼고 있죠. 그래서 공급과 수요를 최대한 봐가면서 당분간은 이 높은 마진을 누릴 것 같고요. 그 높은 마진에 대한 수혜는 주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통계적으로 보면 1월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더구나 1월 첫 주에 올랐던 종목이 상반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주의 범위에 있지만 최근 우주항공,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이스X 등등 또 잊혀졌던 조, 방, 원전도 다 도대체 주도주가 넘쳐나는 이런 행복한 고민인데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네, 반도체 메모리를 제외하고 네. 뭐가 될까요? 스로 봐야겠죠. 스, 스페이스, 스펙스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벤트가 너무 많아요. 음. 우리나라 뭐 누리호도 발사할 거고 1월에 실패했지만 민간 발사체 쏘지 않았습니까? 브라질에서 발사했는데 떨어져서 이제 저도 보다가 폭발을 했죠. 근데 또 발사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우리나라가 상장되어 있는 뭐 이노스페이스 제외하더라도 발사체 만들어서 시험 발사 성공한 회사들이 몇 개 더 있어요. 네. 그러면 민간 발사 시대가 우리나라도 열렸다라는 거고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는 해가 올해 본격적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밸류에이션의 확장이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금리 뭐 지금 연준 의장 얘기도 좀 있는데 금리 인하 경로도 약간 이 성장주에 대해서는 좀 키 포인트 아닙니까? 근데 금리 인하 확률이 약간 좀 내려갔어요. 또 얼마 전에는 이게 그런 것들까지도 사실 봐가면서 작은 것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방산주잖아요. 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우주 밸류를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좀 뭔가 마음 편하게 가고 싶다 하면은 그런 쪽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발백중 권택중 과장이 얘기하는 주도주 네. 스페이스 X다. 네, 오늘 더 센터필드 W의 권택중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장우진 작가와 함께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